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그해 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도 제대로 흘릴 수 없었어요. 어린 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제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남편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알 수 있었죠. 경영은 처음이라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만들어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도와주었죠. 여보,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이 파일들 꼭 확인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 생기긴. 그런 소리 마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야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들어있어. 그때 남편이 남긴 파일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한 경영 교과서 같았어요. 덕분에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죠. 남편이 쌓아둔 자산도 넉넉했습니다. 딸과 저는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죠. 딸은 아빠의 빈자리를 씩씩하게 견뎌냈습니다. 공부에 더욱 매진하더라고요. 결국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엄마, 나 붙었어. 정말? 우리 딸 정말 대견하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늘에서라도 기뻐하시겠지? 대학 4년 내내 딸은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충분히 지원했어요. 딸이 오직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죠. 무사히 졸업을 마친 딸이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랐어요. 그것만이 제 소원이었죠.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만나기로 한 동네 카페에 들어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를 찾으려는 순간이었죠. 카페 안쪽 구석 테이블에 앉은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 중반은 넘어 보이는 남자였죠. 딸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죠. 엄마, 여긴 웬일이야?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너는? 저분은 누구? 아, 나도 약속이 있어서. 엄마 잠깐만. 딸이 그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남자는 제 시선을 피하며 불안해했죠. 엄마, 내 남자친구야. 오빠, 우리 엄마. 아, 안녕하세요. 고개만 살짝 숙이는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인사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도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게 뻔히 보였죠. 저희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오빠, 엄마, 미안.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 그래, 일찍 들어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딸을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딸은 이미 각오한 듯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죠. 앉아. 그 남자 몇 살이니? 37. 뭐? 너보다 12살이나 많잖아. 도대체 그런 아저씨를 어디서 만난 거야? 아저씨 아니야. 그리고 나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지 여자친구 어머니 된 사람한테 제대로 된 인사 한마디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긴장해서 그런 거야. 원래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거지. 직업은 뭔데? 37까지 결혼은 왜 안 했고? 종로에 있는 투자회사 다녀. 일에만 집중하느라 결혼 시기를 놓친 거래. 엄마, 제발 편견 갖지 마. 진짜 자상하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야. 편견이 아니라 상식이야. 나이 차이도 너무 많고 태도도 이상했어. 그런 사람이 널 진심으로 아낄 것 같니? 엄마는 만나자마자 너무 단정 짓는 거 아니야? 한 번 만난 걸로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줘. 안 돼. 엄마는 절대 허락 못해. 그런 수상한 남자랑은 당장 헤어져. 왜 엄마가 내 인생을 결정해? 난 이미 25이야. 내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 25이면 다야?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였죠. 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엄마, 나 임신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딸의 등을 내리쳤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멈출 수가 없었죠. 이 멍청한 거사.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넌 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해? 오빠가 책임지겠대. 결혼하자고 했어. 엄마한테 같이 와서 사과하고 허락받겠다고 했어. 책임? 그 나이 먹은 놈이 책임을 진다고?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진심이야. 오빠도 당황했지만 꼭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 아이 아빠가 되겠다고 했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숨을 가다듬었어요. 일단 그 남자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판단했죠. 당장 그 남자 불러. 내일이라도 만나자고 해. 알았어. 지금 전화해볼게. 여기서 해. 내 앞에서 전화해. 딸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뭐라고 변명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오빠, 엄마가 내일 만나자고 하셔. 꼭 와야 해. 뭐?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럼 언제? 일주일 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어요. 남자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죠. 이봐요. 내 딸 임신시켜놓고 일이 바쁘다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프로젝트? 내 딸 인생 망쳐놓고 프로젝트 타령입니까? 지금 당장 달려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을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번 주는 정말 어렵고 다음 주 정도는. 다음 주? 좋아요. 그럼 내가 당신 회사로 직접 찾아갈게요. 종로 투자회사라고 했지? 바빠도 밥은 먹을 거 아닙니까?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틀 뒤 저녁에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틀 뒤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와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앞이 캄캄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병원 응급실이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죠.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한 병실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딸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어요. 딸은 안정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죠. 보호자분이시죠? 따님이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안화골절도 왔어요. 누가 이런 짓을... 그리고 임신 중이셨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유산되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딸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따님이 만나던 박재민 씨가 유부남이었습니다. 따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유부남이라고요? 네, 오늘 따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박재민 씨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격한 말싸움이 있었고 박재민 씨가 따님을 폭행했습니다. 따님이 쓰러진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그놈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장 잡아야죠. 신원은 파악됐지만 현재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서 계속 연락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딸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남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죠. 10번, 20번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죠. 이 개자식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화 한 통 안 받아?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부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내내 병실을 지켰습니다. 딸이 만나던 박재민이라는 그 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딸이 깨어났습니다.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죠. 엄마, 아기가 없어졌대. 알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었어.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전부 다. 병원에서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상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딸의 진단서와 병원 기록을 모두 증거로 냈죠. 박재민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어요. 사과 한마디 없었죠. 저도 합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과 무슨 합의를 하겠어요. 법정에서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죠. 재판날이 왔습니다. 박재민은 비싼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우리 모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네, 반성문 받았습니다. 피고인 직접 쓴 겁니까? 네, 제가 반성을 하며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판사님.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이요? 저희한테는 연락 한 번 없으면서 무슨 반성입니까? 판사님, 이건 쇼입니다. 피해자 측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요? 제 딸이 죽을 뻔했는데? 피고인은 공탁금 5천만 원을 법원에 납부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의요? 피해자인 저희한테는 직접 사과도 안 하면서?
돈만 법원에 넣으면 됩니까? 피해자 측,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속이 끓었습니다. 박재민은 변호사 뒤에 숨어 있었어요. 판사의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귀가 먹먹했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금을 납부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뭐라고요? 집행유예라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목청껏 소리를 질렀죠. 이게 법입니까? 내 딸을 거의 죽일 뻔한 놈이 집행유예라니. 반성한다고요? 누구한테 반성했다는 겁니까? 종이에다 글자 몇 개 적은 게 반성입니까? 판사님도 딸이 있으시죠? 만약 판사님 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이렇게 판결하실 겁니까? 피해자 측, 지금 이거 법정 모독입니다. 법정 소란죄로 과태료 200만 원 부과합니다. 과태료요? 내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요? 피해자가 왜? 나가주셔야 합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정의인가 싶었죠.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딸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 모녀는 그렇게 법원 계단에서 한참을 울었죠. 미안해. 엄마가 그놈을 감옥에 보내지 못해서. 괜찮아, 엄마. 이제 그만 있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서류에 있던 박재민의 집 주소를 찾아냈어요. 판교의 한 아파트였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박재민의 아내였죠. 박재민 씨 부인이시죠? 저 피해자 어머니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피해자요? 그런데요? 당신 남편이 제 딸을 속였어요. 미혼이라고 거짓말하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니 폭행을 했어요. 박재민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차가운 조소가 얼굴에 번졌죠. 그래서요? 그게 제 남편 잘못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당신 딸이 유부남인 줄 알고도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여자들 그렇잖아요. 돈 많은 남자한테 일부러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제 딸은 정말 몰랐어요. 당신 남편이 속인 거예요. 게다가 폭행까지 해서 아이를 유산시켰다고요. 증거 있어요? 법정에서 이미 판결 났잖아요. 집행유예 받은 거 보니 별일 아니었나 보던데. 저 무고죄로 고소하려다가 참은 거예요.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남편의 불륜을 저렇게 감싸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창부수인가요? 박재민의 부모 집도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였어요. 나이든 부부가 마당에서 저를 맞았죠. 어르신, 저는 아드님한테 피해를 입은 여자의 어머니입니다. 아드님이 제 딸을 속이고 폭행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뭐? 우리 아들이? 당신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드님이 유부남인 걸 숨기고 제 딸을 만났어요. 임신까지 시키고 폭행해서. 아이고,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우리 재민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딸이 먼저 꼬셨겠지. 우리 아들 그런 애가 아니에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임신한 게 뭐 우리 아들 잘못이기만 해? 몸을 어떻게 굴렸길래? 요즘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돈 있는 남자 보면 일부러 들러붙잖아. 돈 뜯어보려고. 당신 딸도 그런 부류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돈 뜯으려고 한 거지.
그 순진한 애를 꼬드겨서? 뭐라고요? 제 딸이 꽃뱀이라고요? 당신들 미쳤어요? 아들이 사람을 때려서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었는데 목소리 좀 낮춰요. 우리 집에서 왜 행패를 부려요?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여보, 경찰 불러요. 이 사람 미친 것 같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왔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귀찮다는 듯 했죠.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 집 아들이 제 딸을 폭행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사과는커녕 제 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 났죠? 그러면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족들 찾아다니시면 주거 침입이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처벌을 받아요? 저희가 피해자인데 사과 한마디 못 들었어요. 집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신고 들어오면 저희는 연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정의는 없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딸의 몸에 난 상처는 아물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죠. 딸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어요.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죠. 엄마, 무서워. 그 사람이 또 날 때려. 괜찮아. 꿈이야. 엄마가 있잖아. 딸은 어렵게 합격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부서였어요. 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딸은 현관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엄마, 못 가겠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아니야. 아무도 모르잖아. 다 알 것 같아. 내가 더럽혀진 것 같아. 못 가겠어.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장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오지은 씨 어머님이신가요? 따님이 무단 결근 중입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이러시면 합격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이 많이 아파서 조금만 더 시간을.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합격 취소 통보서 발송하겠습니다. 딸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씻지도 먹지도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봤죠.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남편이 키운 회사를 매각하기로요. 김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어요.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었죠. 형수님, 정말 파시는 겁니까? 이 회사 형님 전부였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제게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신지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제가 해결할 일입니다. 적정 가격에 사주세요. 형님이 하늘에서 서운해하실 텐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매각이 끝났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의 값이었죠. 남편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여보, 미안해요. 회사를 팔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회사를 지키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망가졌어. 완전히 부서졌어. 나도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섰죠. 여보,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나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묘지를 나섰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만든 놈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웃고 있겠죠.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흥신소를 고용했죠. 박재민 씨 조사 결과입니다. 종로 투자 회사는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요? 실제로는 판교 IT 기업 다닙니다. 개발팀 과장이에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종로에서만 딸을 만난 이유도 알았어요. 판교에 사는 유부남이 자기 지인들이나 아내 지인들에게 들킬까봐 일부러 먼 곳에서 만난 거였죠. 청소 용역 업체를 찾았습니다. 박재민이 다니는 회사 건물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면접을 봤죠. 나이가 좀 있으신데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경력도 없으시고 저희가 채용하기에는 좀... 얼마면 됩니까? 네? 얼마를 주면 날 뽑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뭐 얼마를 주시려고 이런 채용 로비를... 저는 담당자에게 수첩을 건넸어요. 원하는 금액 적어요. 결국 박재민이 다니는 회사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어요. 더 이상 염색하지 않기로 했죠. 예전에 저는 사라졌습니다. 깔끔한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었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연습을 했죠.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건물에 도착했어요. 마스크와 번거지 모자를 깊이 눌렀었죠. 아줌마, 3층에서 7층까지 맡아요. 화장실이랑 복도 위주로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 들고 다니지 말고 직원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다녀요.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박재민이 내렸어요. 바로 제 코앞을 지나갔죠. 박재민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박재민의 패턴을 파악했어요. 출근 시간, 점심시간, 흡연 시간까지요. 오후 3시면 계단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커피는 2층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만 마셨어요. 금요일엔 동료들과 회식을 했죠. 아줌마, 여기 커피 좀 닦아요. 네. 제 앞에서 커피를 쏟았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박재민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얼굴에 걸레를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척 했습니다. 박재민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와 다투는 것 같았죠. 그게 아니라 야근이 많아서 그런 거야. 의심하지 마. 나 지금 바빠. 끊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뒀죠.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매일 박재민을 봐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어금니가 닳아 없어질 정도였죠. 참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1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박재민은 여전히 저를 몰랐습니다. 그저 늙은 청소부 아줌마일 뿐이었어요. 완벽한 투명 인간이었죠. 흥신소도 박재민에게 붙였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어요.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었죠. 박재민 씨 인맥 관계 조사 결과입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있고요. 장소는? 강남역 근처 고깃집입니다. 친구들 명단도 확보했어요. 등산 동호회는 한강 트레킹이라는 모임이에요. 매주 일요일 아침 7시에 모입니다. 회원이 50명 정도 되고요. 골프 모임은?
월 2회 라운딩합니다. 주로 용인 쪽 골프장 이용하고요.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박재민의 24시간을 그려나갔어요. 빈틈이 없어야 했죠. 자주 가는 식당도 파악했습니다. 늘 가는 곳만 갔어요. 회사에서의 위치도 조사했습니다. 개발팀 과장, 부하 직원 5명, 상사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박재민 씨 회사에서 평판이 괜찮은 편이에요. 실력도 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낸다고 합니다. 계단실에서 박재민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걸 기록했죠. 나야. 이번 주 토요일 모임 간다. 맞다. 신입 회원 온다며? 여자라고? 동호회와 친구 모임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년의 관찰이 끝났어요. 이제 실행할 때였어요. 박재민의 완벽한 인생을 하나씩 부숴갈 시간이었죠. 친구도, 명예도, 신뢰도 하나도 남김없이요. 실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청소하던 중이었어요. 여직원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그 옆을 지나며 혼잣말을 했죠. 젊은 여자 임신시키고 때렸다는 유부남이 이 회사에 있다던데. 여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어요. 조금씩 천천히 퍼져나갔죠. 흥신소에서 연기자를 보냈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그 여자를 박재민 등산 동호회에 가입시켰죠. 연기자는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술자리에서 흘리듯 말했죠. 저희 동네에서 들은 건데 어떤 유부남 남자가 여자 속여서 임신시키고 폭행했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IT 회사 다닌다던데 이 모임에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재민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죠. 대학 친구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의 부인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미용실, 카페,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요. 판교 IT 회사 다니는 박재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유부남인 거 속이고 젊은 여자 임신시키고 때렸다던데. 1년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어요. 박재민은 눈치채지 못했죠. 어느 날 계단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죠. 야, 내가 그런 놈이야?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아유, 아니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너 정말 날 모르냐? 며칠 뒤 또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격했어요. 거의 울부짖는 수준이었죠. 형, 제발 좀 믿어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왜 다들 나한테 이러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흥신소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예상보다 빨랐죠. 대학 동창들 모두가 박재민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등산 동호회는 박재민 씨를 제명시켰고요. 골프 모임도 더 이상 초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 계단실에서였습니다. 박재민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쉬었죠. 씨발, 어떤 새끼야. 대체 누가. 진짜 미치겠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청소하는 척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박재민은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늙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여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관찰하는데 1년, 그리고 작전을 실행해서 소문을 퍼뜨리는데 다시 1년. 박재민의 사회적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죠. 박재민의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린 후였습니다. 다시 박재민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목표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진, 26살 여직원이었어요. 예쁘장한 얼굴에 밝은 성격이었죠. 박재민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신입 앞에서 유독 친절했어요. 눈빛이 달랐죠. 2달쯤 지났을까요?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둘만 남는 날이 많았어요. 저녁 8시 사무실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회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보니 둘이 함께 짐승 같은 교미를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을 주시했습니다. 둘이 따로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30분 뒤 따로따로 돌아왔죠.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미행을 부탁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회사 근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찍어뒀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찍어주세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화분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작은 카메라를 숨겼죠. 불법이라고요?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복수만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어요. 둘이 회의실에서 교미하는 장면이 찍혔죠. 3달이 지났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어요. 사진과 영상이 산처럼 쌓였죠. 서진아, 오늘도 야근하니? 네, 과장님.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은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박재민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최서연이 이번에도 참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폭발할까요? USB에 모든 자료를 담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불륜 증거였죠. 박재민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저를 청소부로만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모른 채요. 증거 수집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였어요. 박재민의 아내 최서연에게 배달할 시간이었죠. 최서연의 회사 주소를 알아냈어요. 퀵서비스를 불렀죠. 수령인 확인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최서연 씨, 본인에게만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최서연에게 퀵으로 보냈습니다. 3일이 지났죠. 박재민이 계단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여보, 그건 오해야.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야. 잠깐만. 야,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전화가 끊긴 모양이었습니다. 박재민이 다시 걸었어요. 받지 않는 것 같았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단실에서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나 집에 들어가게 해줘. 우리 아들 지훈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 일주일 뒤였습니다. 박재민이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것 같았죠. 변호사님,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줘야 해요? 집도 포기하고 차도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아들은 제가 만날 수라도 있게 해주세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박재민을 보는 시선이 차가웠죠. 박 과장 이혼한대. 불륜 때문이래. 이서진이랑? 대놓고 티냈잖아. 처갓집이 부자였대. 다 뺏긴다더라. 흥신소에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예상보다 큰 결과였어요. 최서연의 집안이 대단했던 거였죠. 최서연 씨 아버지가 중견기업 대표입니다. 판교 아파트도 외제차도 다 처가에서 해준 거였어요. 박재민 씨는 사실상 빈손이었고요. 2달이 지났습니다. 박재민의 얼굴이 초췌해졌어요. 양복도 구겨져 있었죠. 아줌마, 여기 담배꽁초 좀 치워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이혼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박재민은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차도, 아들도요. 위자료 7천만 원 판결 났습니다. 아들 양육권은 최서연 씨가 가져갔고요. 면접 교섭권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됐습니다. 박재민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 근처 반지하였어요. 차도 벤츠에서 대중교통으로 바뀌었죠. 여기까지 다시 1년이 걸렸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이혼까지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도 3년이 된 거죠. 완벽한 가정 파괴였어요. 계단 흡연실에서 박재민을 봤습니다.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죠. 박재민, 이제 겨우 2번째야. 아직 더 남았어.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겨우 이걸로 제 복수를 끝낼 수는 없었죠. 이혼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회사는 남았습니다. 박재민은 여전히 개발팀 과장이었어요. 연봉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마저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흥신소에 더 깊은 조사를 지시했어요. 회사 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저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흥신소에서 준 USB를 박재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걸로 박재민 컴퓨터를 흥신소에서 해킹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2달 뒤 흥신소가 보고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박재민의 또 다른 비밀이었죠. 박재민 씨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소스 코드랑 계획서를 팔았어요. 3년 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이메일 기록, 계좌 입금 내역 다 해킹했습니다. 경쟁사 직원과 만난 사진도 확보했고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였죠.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회사 감사팀과 대표실에 동시에 보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개발팀으로 들이닥쳤어요. 박재민의 컴퓨터를 압수했죠. 물론 그 전에 저는 제가 꼽아둔 USB는 수거했어요. 박재민 과장님, 잠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왜 갑자기? 위층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재민의 범죄가 모두 드러났죠. 회사는 즉시 박재민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징계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어요. 즉각 해고였죠. 박재민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회사 기밀 유출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증거 다 있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10억 원이 넘었죠. 박재민이 짐을 싸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씨발, 다 끝났어. 내 인생 완전히 좆됐어, 씨. 박재민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박스를 들고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죠. 박재민은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바닥만 쳐다봤죠.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직장도 돈도 명예도 미래도요. 박재민이 박스를 들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제가 대걸레를 들고 다가갔죠. 휙! 대걸레로 박재민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박스가 공중에 날아갔어요. 와장창! 박재민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짐들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서류며 사진이 바닥에 널렸죠.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희 근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눈깔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늙은 년이 청소나 제대로 할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어떤 족같은 상황인지 알고 그러는 거야?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새끼야. 박재민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고함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분노가 폭발한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마스크도 내렸어요. 박재민을 똑바로 쳐다봤죠. 나 누군지 모르겠어? 박재민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뭐야, 당신? 나 아는 사람이야?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 청소부 따위가 반말이야? 날 몰라? 실망이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사진을 열었어요. 박재민 눈앞에 들이댔죠. 그럼 이 여자는 기억나니? 네가 거짓말로 속이고 임신시키고 때려서 병원에 실려간 여자 오지은. 박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죠. 설마 당신 그때 그래, 오지은 엄마야. 네가 내 딸 인생을 망친 그날부터 난 오직 널 위해서 살았어. 근데 날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민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코웃음을 쳤죠. 야, 그래서 여기서 청소부나 하고 있었으면서 뭘 어쩌라고? 내가 당신 기억해야 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씨발!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나 죗값 다 치렀어.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저희를 구경했습니다. 뭐? 씨발 구경 났어? 다들 안 꺼져? 저는 그런 박재민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였죠. 우연이라고 생각해? 네 인생이 이렇게 개차반이 된 게. 뭐? 무슨 개소리야. 나 지금 기분 역같거든? 헛소리 할 거면 꺼져. 나 아줌마라고 안 봐줘. 너도 네 딸년처럼 맞아볼래? 네 대학 친구들이 널 쓰레기 취급하며 버린 것도, 최서연이 네 불륜 증거 제보받아서 너 이혼당한 것도, 회사에서 산업 스파이로 해고당한 것도 다 우연인 줄 알아? 하늘이 너한테 벌 준 줄 알아? 박재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눈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뭐야? 설마, 당신이... 그래, 다 내가 한 일이야. 3년이란 시간 오직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네 친구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네 추잡한 짓 다 알렸고, 최서연에게 네가 이서진이랑 개처럼 붙어서 교미하는 사진 보냈고, 회사에 네가 돈 받고 기밀 팔아먹은 증거 싹 다 내가 제보했어. 박재민이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죠. 주변에서 구경을 하던 직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했죠. 자업자득이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널 위해 재밌는 일 했는데 들어볼래? 박재민은 상상도 못한 진실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제 모든 걸 알려줄 때였죠. 네가 지원한 그 스타트업 말이야. 테크비전이라는 회사지? 월급 280만 원에 수습 3개월. 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아. 그거라도 벌어라. 그 지하방 월세라도 낼 테니까. 오늘 새벽 6시에 그 사장 만났어. 커피 사주면서 네 얘기 다 해줬지. 뭐라고? 그럴 리 없어. 거짓말하지 마. 사장 이름 김영석. 나이 35살. 네 이력서 보고 이게 웬 떡이야 싶었대. 이 정도 경력에 겨우 그 돈으로 쓸 수 있으니. 그래서 뽑으려고 했대. 근데 내가 보여준 자료 보고는 바로 마음 바꾸더라.
이런 쓰레기를 자기 회사에 들일 수 없다면서. 박재민이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사장님, 저 박재민입니다.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네? 채용 취소라니요? 왜 갑자기? 아침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그게 무슨...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끝이 아니야. 네가 앞으로 지원할 모든 회사, 내가 먼저 찾아갈 거야. 네 더러운 과거 다 까발릴 거고, 편의점 알바를 하든 배달을 하든 내가 다 막을 거야. 미친년! 넌 그럴 권리 없어! 이거 범죄야! 범죄? 네가 내 딸한테 한 짓이 범죄지. 근데 법은 널 놔줬잖아. 그러니 이제 내가 직접 심판하는 거야. 내 방식으로. 불만이면 너도 나 고소해. 당신 같은 청소부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평생 날 따라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남편 회사 팔아서 받은 돈이 152억이야. 네가 만약 연봉 3천에 취업한다고 해도 그 회사, 네가 취업한 그 회사 내가 통째로 사서 널 자를 거야. 1인 기업을 차려도 거래처 다 끊어놓을 거고, 치킨집을 열어도 그 옆에 나도 치킨집 차릴 거야. 이제 분위기 파악되니? 네 인생 진짜로 망하는 소리 이제 들려? 박재민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절망이 얼굴에 가득했죠. 남의 인생 망치면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 딸이 흘린 피만큼 네 눈에서도 피가 날 거야. 딸이 잃은 아이만큼 너도 소중한 걸 잃어야지. 우리가 느낀 지옥을 너도 느끼며 살아야지. 이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신이야? 박재민이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를 똑바로 봤죠. 제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에 박재민이 얼어붙었죠. 박지훈, 햇살 유치원. 뭐? 네 아들 박지훈, 햇살 유치원 다니지? 박재민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뭐라고? 내 아들은... 지훈이는 건드리지 마, 제발! 박재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저에게 엎드렸어요. 처음으로 박재민 눈에서 저를 진짜 두려워하는 게 보였죠. 지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걔 겨우 6살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뭐든 할게요. 돈 원하세요? 제가 평생 벌어서 갚을게요. 지훈이만은 제발. 아들이 소중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존재야? 그래, 지훈이는 내 전부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제발 지훈이만은 건드리지 마요. 애는 죄가 없잖아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제 신발까지 귀여운 박재민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네 아들도 커가면서 알아야지.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여자를 속이고 임신시키고 폭행해서 아이까지 죽인 살인자라는 걸. 안 돼, 그러지 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만 벌하면 되잖아. 지훈이한테는 제발. 그 애는 내가 전부인데 이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봐. 제발. 박재민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빌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간 쓰레기다. 여러분, 저 인간 쓰레기 개새끼입니다. 순진한 여자 총각이라고 꼬셔서 임신시키고, 임신하니 무서워서 패버려서 유산시키고 버린 개쓰레기입니다. 나 같은 건 지옥에 갈 겁니다.
선생님, 아니, 어머님, 저한테 무슨 짓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제발. 내 딸도 아무 잘못 없었어. 나도 아무 잘못 없었고. 근데 우린 피눈물 흘리며 살고 있어. 지은이는 아직도 정신과 약 먹고 나는 복수 때문에 인생을 버렸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공평해야지. 너도 네 아들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해. 네가 우리한테 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네 아들이 우리 아빠는 여자를 때려서 뱃속에 아이까지 죽인 살인자라는 걸 평생 짊어지고 살게 해줄게. 제발. 차라리 날 죽여. 날 죽이고 끝내. 지훈이는 제발. 그 애가 무슨 죄야? 아빠 잘못 만난 게 죄야? 일어섰습니다. 박재민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차갑고 단호하게요. 내 딸도 남자 잘못 만난 게 죄였어. 이제 네 아들도 아빠 잘못 둔 죄값을 치러야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곳마다 어느 날, 그 어느 날 네 아들은 날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겠지. 그날이 과연 언제일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박재민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돌아와. 제발 돌아와. 지훈이만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딸이 많이 좋아졌어요.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었죠. 매주 2번씩 상담을 받았습니다. 약도 꾸준히 먹었어요. 악몽도 이제는 뜸해졌죠.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마케팅 회사였어요.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6개월 전부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보였어요. 결혼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었죠. 저도 청소부 일을 그만뒀습니다. 3년 만에 벗어던진 작업복이었어요.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죠. 딸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엔 같이 산책도 하고요.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흥신소에는 계속 의뢰를 주고 있어요. 박재민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매달 보고서가 왔습니다. 박재민의 현재 상황이 담겨 있었어요. 처참한 삶이었죠.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용직도 구하지 못했어요. 하루 한 끼로 연명한다고 했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편의점도 새벽에만 간다고 했죠. 아들과의 면접 교섭권도 포기했습니다. 아들에게 해가 갈까봐 스스로 포기했다고요. 완전히 고립된 삶이었죠. 가끔 박재민이 정신과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공황장애와 피해망상에 시달린다고요.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잔다고 했죠.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의는 때론 늦게 옵니다. 법이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했을 뿐이었어요. 이제야 균형이 맞춰진 것 같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이네요. 저녁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